이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본인이 효친이라는 걸 잠깐만 좀 증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책 샀습니다, 여러분. 네네. 책 샀는데 안 들고 와서 사인을 못 받습니다, 오늘. 아니요, 제가 이거 하나 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됐고 이제 텔레그램을 안 쓰는데 이효석님 때문에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채널, 놀이터, 그 다음에 바바리안 리서치, 윤수목 네 개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윤수목님 거 들어가 있고. 근데 요즘에 투자는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즘 사고 있습니다. 주식을? 네. 주식 투자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 얘기도 사실 중요해요. 왜냐면 변호사님한테 이거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변호사님도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사실은 저는 2018년, 19년도부터 조니 대표님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공부 잘하면 다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변호사가 되면 이제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돈도 잘 벌고 막 뭐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 되고 나서 보니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전에도 힘들었고 되고 나서도 힘들고. 그때 이제 조니 대표님이 이제 메리츠 오셔가지고 막 이제 동영상 많이 찍으시고 하시고 근데 그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막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뭐 워렌 버핏 막 그런 바이블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캠피셔 뭐 이런 거 읽다가 이제 준비가 됐다. 하자. 2019년도 말부터 했죠. 2019년 말에 타이밍이 조금 그래서 갑자기 2020년 3월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오면 당연히 뭐 그때 우한 폐렴이라고 해서 거기만 중국 뭐 하는 건 우리나라랑 아무것도 매크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완전 주린이 시절에 근데 이제 마이너스 한 50 돼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말했죠. 아침밥 먹다가 그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들어가 있던 돈이 3,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신용대출로 3,000을 더 넣겠다.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 어차피 우리나라 경기는 올라간다. 그래서 3,000을 넣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기다렸죠. 그래가지고 올라왔죠. 그래서 올라와서 가만히 있다가 그때 또 보니까 막 그때 테슬라랑 막 미국 주식이 또 날아가더라고요. 그때 막 한창 금융사에서 광고를 했어요. 해외 주식 계좌 개설해라. 해외 주식 좋다. 막 그래서 미국 주식 한번 해볼까? 테슬라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한국 주식을 정리 싹 하고 이제 또 미국 주식으로 환전해서. 그건 언제 하신 건데요? 그때 2020년도 한 9월 그때 또 떨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좀 들어가서 했는데 그때 저는 순이익 이런 게 중요하지 몰랐었어요. 그때는 성장주가 날아갈 때잖아요. 돈 못 버는 애들. 그쵸. 근데 그 걔들이 진짜 팍팍 튀더라고요, 하루에. 그래서 제가 2021년도부터 이제 저는 팔아야 된다는 셀 타이밍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린이. 사는 거는 되게 쉽게 사죠. 파는 게 어렵죠. 파는 거는 저는 이제 이런 거죠. 뭐 장기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만 듣잖아요. 실적 확인만 하는 것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실적 확인도 잘 안 했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맛보면서 3개월마다 미국 주식들은 실적이 발표되는 거구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이효석 아카데미도 더 열심히 보고 이제 그렇게 좀 경험을 하니까 제 나름 원칙은 생기더라고요. 제 나름 원칙 한 개는 이제 환율이 1,200원 넘어가면 투자를 하자. 해외 주식으로. 1,200원이 넘어가면? 1,200원이 넘어갔다 소리는 주가가 떨어졌다 소리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그 2020년 이후 봤을 때는. 저는 그때부터 했으니까 제 기준에는. 보통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미국 돈보다 우리나라 돈이 싸졌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든 뭐든 이제 그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다 떨어져 있다 빠졌다는 얘기니까 그냥 이거 사나 저거 사나 해외 주식을 사자. 그냥 어차피 뭐 테슬라가 좋으니까 오테뉴도 그렇고 저도 옛날부터 보고 소개하기 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테슬라 주주기 때문에. 뭐 그것도 보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가자. 한 길 계속 가자. 그래서 또 국내 주식은 뭐 여기 운동하시고 계신 세이브 코스피도 그렇고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걸 저도 매일 확인하는 건 제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자 싶어서 저는 뭐 손해보면서 어차피 환전할 때 1,100원대 환전하더라도 손해보겠지만 거기서 버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물론 세금 있지만 올해 나중에 팔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이제 한 1,23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사야 되지 않나. 저는 사고 있습니다. 해외를 중심으로. 역시 잘하고 계시네요. 뭐 제가 조언 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더 배우고 나서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더 말씀 네. 나누는 걸 하고. 물타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입니다. 네. 돈이 빚보다 많은 경우. 이거는 네. 앞에서 설명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네. 그래도 괜찮은 이제, 경우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돈보다 빚보다 많을 때는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네. 번째는 상속 설계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재산 분할. 네. 세 번째는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인데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하나씩. 앞에 거는 상속 설계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남은 상속인들 사이에 벌어진 소송이에요. 변호사들이 많이 진행하는 이제 그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상속 설계를 하시려면은 이제 부모님들 얘기예요. 그럼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세요. 이제 어떻게 나눠줘야 내 아들들이 3명, 4명 있는데 잘 그렇지. 나눠주는 걸까 고민도 그렇지. 하실 거고 네. 줬다가 얘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도 있으실 거예요. 네. 뭐 회사를 뿐만 아니라 건물 하나만 상속하셔도 그것도 솔직히 임대하는 것도 전략이잖아요. 아, 네, 공업 그렇죠. 빌딩 임대하는 것도 그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받아들일까 수긍을 할까. 아하. 예를 들어서 형은 왜 이거 줘? 나 왜 이거 줘요? 나 저거 주세요. 막 이렇게 싸움 난다. 괜히 말 꺼냈다가 이렇게 괜히 없는 부스럼 끌고서 만드는 걸까 고민도 하실 거고 그다음에 또 세금 문제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하는 게 절세가 되나? 이런 아하.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저랑 이런 거를 고민을 나눠 가시면서 계속 이제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겪어보니까 앞에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아, 그래요? 결국에는 이 고민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 문제가 우리 부모님들의 의지예요. 아하. 왜냐하면 운영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보수도 들어가지 그 다음에 회계사 세무사님 뭐 비용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금도 증여세 미리 나가죠. 이런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미리 하겠다는 의지가 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조금 알아보시다가 이제 그만하자. 이거 너무 비용도 크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한 분들은 요 뒤에 문제들 있잖아요. 다 해결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냥 세금도 낼게 야 얘 줘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상속 의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네. 내가 어떤 식으로 네.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계획이. 네. 지금 출혈이 있는 걸 감안하고라도 불확실성을 감안하고라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의 계획을 우리 상속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자. 근데 이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 틀리니까 어떤 자산, 어떤 상황, 뭐 자녀가 몇 명인지 네.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보면서 맞춰가는 식으로 네. 저랑 의사소통하시면서 그렇게 되고 당연히 이때는 회계사님, 세무사님 같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같이 네. 만약에 거고. 상속 네. 설계를 한다면 네, 같이 네네. 대부분 이제 오래 하신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하,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들 사이의 대화가 네. 허심탄회하게 좀 오랫동안 하시면 대부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자녀분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40대, 50대 자녀분들도 뭐 저희 사무실에 아버지 몰래 따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도 뭐 저 설명하면 그냥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두 개인데 한 개는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소송이에요. 한 6가지 이슈가 있어요. 상속 재산 분할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부터. 예, 그것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네. 이제 상속 재산은 공유 관계예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부동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국가에서 알아서 바꿔주진 않아요. 법률 관계는 어쨌든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로 보는 거예요. 상속 개시한 시점부터 바로. 상속은 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망인이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 딱 하나야. 네네. 근데 자식은 3명이야. 네네. 그러면 이 땅 하나는 3명의 자식이 공유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바로 인정이 된다는 바로 거죠. 보는 거예요. 네네. 등기부는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지만. 네. 근데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건 이거를 뭐 쪼개든 팔든 해서 단독 소유로 바꾸는 거예요. 누구 하나 명의로 몰아주는 요 절차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거고. 네.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시기 제한이 있었잖아요. 3개월. 네. 안 날로부터 네. 3개월. 근데 이거는 시기 제한이 없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여러분 좋을 거예요. 중요하네요. 네네네. 근데 우리 뒤에 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나 뭐 상속 회복 청구권 이런 거는 시기 제한이 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한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은 아버지 명의로 된 뭐 재산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네. 네네. 시간 오래됐다고 못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네. 자, 요건은 너무 쉬우니까 좀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인지 요거는 뭐 너무 쉽습니다. 일신 전속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뭐 적극 소극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신 전속적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혼 청구권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또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네네. 그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내 자식들이 그걸 상속받아서 내 대신 이혼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건 내 개인 일신 전속 그러니까 내 거. 나한테만 포함되는 거 나한테 주어졌을 때만 의미 있는 거 그건 또 상속해봐 의미 없지 않냐? 그거를 제외한 빼고 모든 그런 거는 인상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을 협의해서 분할하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효성님이랑 저랑 형제인데 네네. 재산 있으면 형 7대 3으로 하자. 그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오케이. 그렇게 해서 등기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렇게 못해요. 기본적으로. 왜요? 왜 그럴까?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특별수익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수익자라는 뭐냐? 쉽게 설명하면 우리 돌아가신 분들로부터 우리 공동상속인들 중에 이제 미리 재산을 받아간 사람이 있는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특별수익자라고 해요. 먼저 받은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 형제인데 효성님은 10년 전에 한 건물 10억짜리 받아갔어요. 남은 재산 5억인데 또 효성님 야 1대1로 나누자 이럴 거잖아요. 5억 저한테 양보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겠다. 그럼 동생 입장에서 이상하잖아요. 먼저 받았잖아, 형은. 그럼 이건 다 놔줘야지. 근데 형은 아니지. 이거 1대1이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싸움 나겠네.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장례식장부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중점적으로 보고 빨리 넘어갈게요. 특별수익자 이슈. 네, 특별수익자. 그러면 여기서 특별수익자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니까 유증은 유언증여예요. 그러니까 유언으로 이거 주라고 하면 그거 지켜줘야 되거든요. 유증이라고 하는구나. 유상증자가 아니고 유증은 여기서는 유언으로. 그렇죠. 맞네요. 네, 그래서 유증은 바로 유언장이 적혀 있으니까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빼고 어떤 것들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쉽게 풀어보면 이제 원래 상속인이 될 자에게 줄 재산 중에 그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까 효성님이 미리 받아간 10억 원이 상속재산으로 나중에 줄 거를 지금 효성님이 너무 힘들대. 막 아버지 막 결혼하고 집도 사야 되고 사업도 해야 돼. 돈이 없어 좀 주세요. 그렇게 어차피 줄 거 미리 준 거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이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이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다. 자, 생일 선물, 졸업 선물, 입학 선물 이런 거는요. 아버지가 줄 수 있잖아요. 자녀들, 형제들한테.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는 상속재산을 미리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는 선물이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혼수비용, 그 다음에 사업자금, 전세자금, 아니면 아파트 미리 증여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특별수익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분하게 되죠, 이제. 그러네요. 자, 근데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우리 상속인 중에 자꾸 배우자를 까먹는데 이제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잘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제 특별수익자가 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상속재산을 이미 들고 간 걸로 보게 되니까 지금 남아있는 재산 중에서는 거의 못 들고 가거나 뭐 아니면 조금만 들고 가거나 못 들고 가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배우자는 좀 달라요, 자식들이랑.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못 받게 되면 배우자가 살면서 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에 기여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통장 거래나 이런 게 뭐 월급 통장 와이프한테 이체해주고 이런 것도 그거 다 더해가지고 엄마 특별수익자니까 엄마 받아가지마 상속재산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그 재산 자체가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여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낮추게 되는 거고 이어서 이것 자체가 이제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엄마께 50% 사실은 알고 보면 지분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속재산이라는 거는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장하는 그런 게 퇴색되기 때문에 배우자를 특별수익자로 잘 인정해 주진 않아요. 배우자와 그 돌아가신 사이에 많은 증여나 뭐 계좌 이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들 분들이 증여받은 재산 자식들한테 또 주는 경우도 많아요, 미리. 그러면 엄마는 아들한테 돈 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상속재산으로부터 또 못 받게 되면 어머니 여생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조금 인정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머니도 상속재산으로 충분히 받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런데 기여분이란 게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잘 인정을 안 해주면서 균형을 좀 맞춰주는 거예요. 기여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특별수익자에게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을 잘 안 한다. 네, 그래서 배우자도 충분히 상속재산 받아가라. 대신 기여분은 잘 인정 안 해준다. 요거 해주는 대신 기여분 잘 인정 안 해준다는 건 제 의견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그 법 논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특별수익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 배우자님한테 나 죽으면 줄 건데 그냥 너 이런 상황이니까 미리 준다?
라는 걸로 인정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한테는 충분히 이렇게 좀 더 원래 줬던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특별 수익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쫓겨들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상속재산 계산할 때 아시다시피 이제 아버지가 부동산이 있다고 치면 그럼 보증금 빚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소득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포함을 안 합니다. 일단 상속재산 계산할 때는 빚은 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따로 생각한다는 거죠? 마이너스는 일단 n분의 1 하고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계산을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쉽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10년 전에 이제 효성님이 큰형이라고 하면 5억을 드렸어요. 미리 10년 전에. 근데 이제 사망할 당시에 이제 적극재산이 아버지가 4억 있고 빚이 3억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억은 이미 줬어. 근데 이제 사망할 당시에는 4억이 있고 빚은 3억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남은 재산은 1억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빚을 3억 원을 포함해서 상속재산을 계산해버리면 우리가 증여재산 처음에 5억 준 거 이거 들어가잖아요. 특별수익자니까.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제 있는 재산 4억에다가 빚을 3억을 빼버리면 넣어서 그럼 상속재산이 6억이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이 3명이니까 우리가 상속분은 자식들은 n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2억 원씩 받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이미 5억 원을 받아갔으니까 받아간 사람은 탈락이에요. 2억 원을 받아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미 5억 원을 먼저 받아갔으니까 뱉어내는 건 아니에요? 뱉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나와요. 그것도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 아니 5억 있는데 이거 해봐야 2억밖에 안 되니까 3억 내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뱉어내진 않고 못 받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2억 원을 받아가야 되는데 니는 5억 원을 받아간 애는 탈락되고 근데 1억 원이 남았잖아요. 결국에는. 그걸 반 나누는 이걸 반 나눠서면 5천만 원 들고 가게 돼요. 근데 그러면 5억 대 5천이니까 10배 차이 나거든요. 좀 애매하네요. 이거 좀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빚을 포함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빚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하면 일단 빚 3억은 1인당 1억씩 줘버려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증여재산 5억에다가 상속세 당시에 4억이 있으니까 우리가 9억이 되잖아요. 여기서 n분의 1 하면 각 3억씩 들고 가야 되는데 5억 받아간 사람은 3억 원을 두고 가는데 많이 받아갔으니까 빠져요. 그러면 4억 원이 있잖아요. 3억 원은 n분의 1이니까 1억씩 들고 가니까 그럼 남은 재산 4억 원을 나머지 2명이 2억 원씩 들고 가게 되죠. 잠깐만 왜 4억이 되지? 빚을 1억씩 나눠줬으니까 4억이 남아있죠. 그대로. 빚은 빼고? 빚 빼고 4억이니까? 4억이니까 4억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첫째는 5억 받았으니까 빚 5억에다가 빚 1억 들고 가게 되는 거죠. 빠지시고 아까 뱉어내진 않지만 빚은 주는구나. 빚을 줘버리는 빚은 거예요. 주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4억을 2로 나눠서 2억씩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는 5억 마이너스 1억이니까 4억이고 나머지는 2억 받고 1억 빚 있으니까 다 1억 되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낫네요. 그렇죠. 10배 차이인데 5천 대 5억은 여기는 4억 대 1억이니까 4배 차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포함 안 한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계산 복잡하니까 식을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법원에서는 여러분 못 받아가신 분들을 최대한 공평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 너무 억울해 하시지 마시라. 그러니까 앞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래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개지 이제 제가 증여의 시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시기를 제한하는가 여부인데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준 것도 포함시켜야 되냐, 뭐 10년 전에 준 것도 포함시켜야 되냐 이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우리 법원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를 불문하고 다 포함한다. 그래야 공평하니까. 특별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한테 준 거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뭐 10억 주고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포함시키는 거죠. 그것도 포함된다. 다른 못 받은 형제들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 반환해야 되는가. 이런 전화도 많이 옵니다. 변호사님, 제가 다 받았는데 지금 형제들 난리 났다고 저한테 소송한다고. 그럼 제가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n분의 1로? 그런 건 아니다.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대신 이제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하나 남은 마지막 한 개인데 효성님한테 유류분권이라는 게 인정이 돼요. 법원에서. 유류분이라는 그런 게 보장이 돼요. 나중에 볼게요. 오케이.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가?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우리 가액평가 시점을 예를 들어서 효성님한테 우리 둘이가 형제인데 아버지가 10년 전에 10억짜리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강남 부동산이에요. 집이에요.
지금 30억 해요. 아하.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효성님은 아니 그때 10억 주고 아버지가 사준 거니까 10억으로 보자. 근데 저는 이렇게 죠 아니 지금 시가가 쌈나겠다. 30인데 이거 딱 쌈나겠다. 말이 돼? 지금 30억짜리를 10억으로 계산하자는 게 말이 돼?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공평하겠어요? 법원에서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다. 시가로 봐줘야죠. 시가로? 네, 지금 가치로 봐줍니다. 법원에서는. 아, 진짜요? 그래야 공평해지니까. 근데 왜 자꾸 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왜 억울한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게 감정이 이입이 되네. 자꾸 네. 이제 형이라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교수님들이 복 공부할 때 자신을 예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된다. 이해가 되네요. 네네네. 순간, 네. 아니, 내 형이라고 하니까 이거 네. 10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속으로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야 30억으로 네, 한다. 내가 좀 덜 들고 온 게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기여분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공동상속인들 중에 그 아버지가 힘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부양하거나 뭐 생활비를 대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 피상속인 재산을 본인이 관리해가지고 막 효성님처럼 펀드 매니저들이 네. 막 10억 있었는데 그걸 막 200억으로 만들었다 막 네. 이런 분들한테는 기여가 있잖아요. 기여. 그러면 아버지 명의로 돼 있으니까 어쨌든 내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 통장 자체가 계좌가. 그렇죠. 근데 내가 기여한 게 있으니까 여기서 좀 줘라 미리 법원에서. 아하. 얘가 한 게 있으니까 주고 시작하자. 빼주고 시작하자. 아하. 예를 들어서 200억을 만들었으면 50억은 효석이 주고 150억으로 다시 나누자. 이렇게 아하. 쉽게 설명하면. 막 그런 것도 있긴 그런 것도 있겠는데 있다. 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죠. 네. 아빠 재산을 그렇게 많이 늘려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가만두지 않죠. 그렇게 그러니까 네. 맡기질 않죠. 기본적으로 불안하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도 여러분 진짜 많이 하시게 돼요. 이게 뭐냐? 입법 취지부터 보면 또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아버지가 우리 둘이가 형제예요. 근데 네. 아버지가 또 모든 재산을 사망하기 한 5년 전에 효석님 명의로 다 줬어요. 한 200억 줬어요.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재산은 빵원이잖아요. 네. 다 줬으니까 사망하실 때는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네. 200억 부자 나는 영원. 억울하잖아요. 되게 송구스럽네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지 말라고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제 유류분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못 받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것도 이제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나름 근데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내 재산 이슈가 내 맘대로.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유류분이라는 게 이게 여기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사망 전에 다 준 10억 네네네. 빵원 이러면서 네. 유류분이 뭐예요? 유류분 여기 10억을 유류분이라고 해요?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거를 유류분이라고 해요. 제가 효성님한테 청구하는 거를 유류분. 아하.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10억 영원 그랬을 경우는 5억 내나 이런 5억을 유류분이라고 해요? 네, 유류분이라고 하고 누가 그럼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냐? 그럼 피상속인의 배우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까지 청구가 가능한데, 네. 근데 이제 형제 자매는 삭제 예고됐습니다. 입법 예고가. 네, 지금 4월 5일자 기사인데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워낙 1인 가정이 많고 형제 자매들 사이도 이제 거의 이제 남남이잖아요. 거의 이제 성인이 되고 살아가는 과정이 그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있으면 소송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현실을 반영해서 정리했고, 당연히 뭐 상대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나 유언을 받은 자를 상대로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얼마냐? 유류분이 도대체 얼마냐? 배우자와 직계 비속, 요 아들, 딸이나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 그리고 직계 존속과 우리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럼 법정 상속분이 뭐예요?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법정 상속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1대1, 뭐 형제 자매에서는 쉽게 설명하면 효성님이랑 저랑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아버지가 한 명이면 1대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네. 그러면 저는 4분의 1을 보장받는 거예요. 원래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못 받았으니까 거의 절반만. 네, 절반이라도. 그 절반이라도 그러니까 표현이 절반만이 아니고. 네, 절반이라도 챙겨줄게. 국가에서. 네, 그렇게 해야 생활할 수가 있으니까. 또 이거를 다 내놔 그러면은 또 이제 싸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주시는 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죠. 그러겠네요. 내가 이유가 있어서 준 건데. 내가 효석이만 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주고 나서 나라에 나서서 법에서 막 내 재산을 마음대로 주라 하냐. 이렇게 조금 자유가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의미가 있군요. 네네. 그렇게 되는 거고, 요 유류분 비율은 이 계산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아서 계산하는 거는, 네네. 요것도 이제 시기 제한 문제가 걸려요. 그러면 효성님한테 준 거를 또 언제까지 제한할 거냐. 네. 일단 우리 법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판례는 공동상속인한테 준 거는 네. 우리 아까 특별수익자랑 똑같이 시기 제한이 없다. 아하. 다 포함해라. 그래야 네. 형제들 사이에는 공평하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시기 제한 안 되니까 조금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유류분 우리 못 받은 상속인들도 법원은 언제나 공평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신다는 점을 조금 알아주시면 된다. 네. 이 취지 자체가 그렇게 되고. 근데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1년인데 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하고 피상속인이 우리 나머지 상속인들 재산에 손해를 가할 걸 알고 했다면 또 포함시켜준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류분 산정할 때는 빚이 포함되는가도 똑같은 이슈가 발생하거든요. 우리 특별수익자 상속재산 계산할 때는 우리 빚 안 넣었잖아요. 그렇죠. 빚은 n분의 1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먼저 나눠 빼고 시작했죠. 네, 근데 유류분은 빚 포함하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좀 줄어들겠죠. 아하. 네, 시작부터 금액 자체가. 네. 네. 나눠야 될 금액 자체가 줄어들겠네요. 네, 파이 자체가 줄어드니까 거기서 또 2분의 1, 뭐 또 2분의 1 해버리니까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죠. 처음에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네요. 그렇죠. 네네네. 좀 불리하죠. 가액평가 시기도 똑같습니다. 아까 상속재산 특별수익자 똑같은데 효성님 10년 전에 10억짜리 강남 아파트 증여했으면 지금 가격은 30억인데 유류분 계산할 때 지금 이제 유류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청구하는 거니까 시가가 30억인데 그럼 30억에다 파이를 30억으로 계산하느냐 파이를 10억으로 계산하느냐 요 차이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이제 상속 개시시로 본다. 시가로 봐준다. 계산할 때, 유류분액 평가할 때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또 구분해야 될 점이 상속재산 분할할 때는 시기 제한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청구해도 됐었는데 유류분은 이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렇게 법률 조항 규정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당연히 또 안 때로부터 1년이 돼 있으니까 다툼이 많아요. 당연히 청구하는 쪽에서는 1년이 안 지났다. 내가 안 지 얼마 안 됐어 얘기할 거고 주는 쪽에서는 아니 1년 지나서 너 청구 못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실무상으로는 그냥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하시자. 하실 거면 이 논쟁에서 벗어나서 재산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유류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유류분 당사자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 요거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 이제 뭐 다 봤습니다. 뭐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가 디테일을 생략했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 의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뭐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상속 전문 변호사님이시고, 야, 네. 이거 완전 미남이시네요. 엄청. 아닙니다. 사진이. 네네. 제가 육아를 하면서 제가 살이 아니, 그리고 자꾸 이제 형이라고 하고 이게 비유를 하니까 네. 엄청 친해진 느낌이. 사실 저는 친한 것 같아요. 매일 보니까 아침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매일 네네네. 보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아, 근데 되게 편하네. 효채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오시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정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걸 좀 알아놓으면 되게 네. 평소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디테일하게는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더라. 감각적으로 네, 이런 게 게 있더라. 있다. 나한테 닥쳤으면 그냥 이거 있으니까 이거 해결되는 것 같다. 그러면 상담해보지 뭐. 변호사님 찾아가보자. 변호사 사무실 알아가보자. 이렇게. 네.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이 힘든 장에 여러분들이 조금 쉬어가시면 안 될까요? 저랑 같이. 힘든 장애. 네, 힘든 알겠습니다. 장에. 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호석 아카데미의 미래를 걱정해주신 우광일 변호사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 우광일 변호사님에게 땡땡땡이란 이런 질문을 좀 하려고 해요. 네, 준비 안 돼 그래서 있는데.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네, 급작스럽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질문이 네, 지금 네, 네. 즉흥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멀리 오셨어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네. 우광일 변호사님에게 이호석 아카데미란? 그냥 생활의 일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생활의 일부? 네, 습관. 습관?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분야가 우광일 변호사님 덕분에 한 단계 넓어진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넓어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네. 처음에 해주실 때처럼, 왜 이호석 아카데미인데 왜 주식 얘기만 하냐?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서 진짜 공부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효치님들 중에서 네. 효석아, 이걸 좀 더 알면 좋지 않겠니? 라는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이 힘들 때만. 네. 좋을 때는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안 봅니다. 네. 좋을 때는 이제 주식 얘기하고. 좋을 때는 매크로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 있는 얘기를 네. 이렇게 그래도 재미있게 풀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부산에 내려가나 할 때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우광일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